이어서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도까지 했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바스라고 하는 통증, 척도에서 이제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에서 이제 대상자한테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점인지 보면은 0점은 통증 없음, 10점은 못 견디게 심함, 이 통증 강도 척도를 사용해서 1에서 3점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약한 통증, 4에서 6점인 경우는 moderate, 중등도, 그리고 7에서 10점은 이제 severe 해서 중증 통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암성 통증은 이 중증 통증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NRS 점수 7점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약을 주시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니면은 PRN 처방이라고 해서 필요시 처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처방이 나면 이 점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원인에 보면 이제 이렇게 몸 통증 해서 somatic pain, 이거는 피부, 근육, 뼈 이런 결합 조직에서 기원한다는 거. 내장 통증은 어떻게 되냐 하면 기관 또는 내장 안에 있는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된 결과이다. 그래서 내장 통증은 주로 분만통, 협심증, 과민성 장. 그래서 분만할 때 느껴지는 그 통증이고, 협심증이면 우리 심장이죠, 협심증. 그리고 과민성 장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 장이 변비, 그리고 설사가 이게 반복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장이 되게 예민하신 분. 그래서 옛날에는 급동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너무 막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막 식은땀이 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과민성 장 질환 증후군이 있을 때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이제 자율신경 증상과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내장 통증입니다. 신경병 갈로 증성 통증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은 전형적으로 만성적이다. 이제 만성적인 거 우리 기간에 대해서 나왔었죠. 만성은 3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만성이라고 얘기했던 타는 듯한 감각으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대상자들한테 물어보면 타는 듯한 감각이래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기 충격 이런 것들은 왜 이 팔꿈치를 벽에다가 박거나 이랬을 때 막 전기도 찌릿찌릿하잖아요. 그게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그죠? 힘들겠죠. 그래서 전기 충격, 따끔거림, 둔한 느낌, 쑤시는 느낌 이거 날카롭고 찌른 듯한 통증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신경병성 통증.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해서 우리 신경병성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CRPS라고 우리 하는 거거든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복합 컴플렉스 그리고 리저널 페인 신드롬. 네, 신드롬을 해서 CRPS. 네, 임상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CRPS 한번 적어줬고요. 풀네임으로. 그래서 이 CRPS는 교감신경계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 아까 얘기했었죠. 막 전기 충격 따끔거리고 막 타는 듯한 막 이런 힘든 이런 통증이고 만성적이라는 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경병성 통증에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중추신경병성 통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증 종류를 봤고요. 이제 개념들을 좀 볼게요. 앞에 중요 단어 중에서 통증 역치, 통증 내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증 역치, 이거는 개인의 통증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통증 자극의 최소량이다. 이 역치라는 얘기는 우리 맛에도 나와요. 맛. 노인이 되면 맛에 대한 역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단맛을 느꼈던 게 젊을 때는 3에서 느꼈다면 노인이 되면 5에서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로 생각해 보세요. 단계, 만약에 사탕 3개 있을 때 느꼈다면 사탕 5개부터 느끼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제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도 역치라는 얘기를 써요. 그 맛의 역치, 맛을 느끼는 역치, 그런 게 역치라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는 통증 역치고요. 그래서 역치는 통증에도 쓰고 맛을 느끼는데도 쓰는구나. 우리 노인 간호학에서 나옵니다. 네, 그건 아직 이제 배우려면 좀 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역치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내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증 내성은 개인이 견디어내는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좀 달라요. 역치는 일으키는데 필요한 통증 자극의 최소량이고 내성은 이제 견디어내는 통증 자극의 최대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증 내성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좀 보면 같은 사람에서도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성이. 아기 놓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는 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한테는 그 모성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도 내가 다른 상황인 거죠. 아기 놓는 상황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통증을 느끼는 상황, 거기서 이런 아기 놓는 거에서는 이제 이 내성을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내성이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에 대한 이론이 우리 책의 176페이지에 관문 통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림 21-4 볼게요. 관문 통제 이론의 도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통증을 어떻게 느끼느냐예요. 뭔가 통증이 들어왔을 때 내가 피부에 뭔가 뜨거운 거를 했을 때 아기 때는 이거를 모르잖아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뜨거운 냄비 뚜껑을 만지면 화장도 입고 아프겠다는 거.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이 피부로 자극이 와서 이 자극이 신경에 우리 뇌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 뇌에서 우리가 이게 아프구나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이론상으로 여기가 지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을 닫아주면은 뇌까지 안 가면은 통증으로 느끼지 않겠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여기에요. 지금 이론상에 닫히고, 그러면 이 빨간색 통증 자극기를 있는 이런 섬유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와서 뇌까지 안 가게 닫아버리니까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는 거고, 이 파란색은 뭐냐 하면은 비통증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대경섬유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앞에서 텐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침 이런 종류로 인해서 아니면 물리치료 다른 종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뇌에서 비통증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통증 자극으로 인지를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관문 통제 이론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통증을 관리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176페이지 오른쪽 단락 보겠습니다. 형광펜. 그래서 통각 수용기들이 흥분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래서 이제 흥분돼서 내려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게 뭐냐면 이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증지검 관리에서 본다면 기본 원인을 치료하는 거. 그래서 아예 뇌로 진단하지 않는 거. 그리고 통증치료를 적용하고, 그리고 국소치료를 이제 적용한다는 거예요. 국소는 어떤 작은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통증이 있는 작은 부위. 그래서 열, 얼음, 그리고 정기적 자극 또는 마사지. 여기서 텐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 뜨겁게 하는 적외선 치료라든가 열램프 있거든요. 그런 전램프라든가 우리가 배가 아플 때 핫팩 같은 거 되는 거, 그게 열. 그리고 얼음, 우리가 발을 뼈을 때 바로는 이게 막 부어오르잖아요. 그랬을 때 얼음으로 하면은 조금 나아지는 거. 그리고 텐스라고 하는 거, 이런 마사지 해서 하는 국소 치료를 적용하고, 그리고 대상자의 기분, 이제 정서적인 것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통증에. 그래서 그런 기분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공포, 불안, 분노를 감소시켜줘서 이런 통증 완화를 위한 이제 목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호사가 알고 있어야지 통증이 온 대상자를 우리가
케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병원에서는 원인을 제거해줘야 되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뭐 만성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약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였던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7페이지입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통증 자극에 대한 고유 감각 반사라고 해서 이게 뭐 그 이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뭐 뒷부리 후군 이렇게 해서 감각신경이 들어와서 뇌로 느끼고 이런 그림인데, 뭐 자세하기까지는 공부는 안 하셔도 되고 앞에 있는 그런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통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자세하게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영향 미치는 요인에는 불안, 스트레스. 그래서 이 미치는 요인에는 불안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리고 민족, 문화, 발달 단계. 그래서 뭐 신생아부터 해서 노인까지 있는 이 발달 단계, 그리고 환경과 지지자, 그리고 통증 경험. 예전에 통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 그리고 과거 통증 경험, 그리고 현재 통증의 의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네. 뭐 이 통증 경험이랑 이 과거 통증 경험이랑 비슷한 의미인 것 같네요.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구별이 가겠죠. 그래서 민족과 문화에는 보면 이 내용은 거의 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상자로 환자 그 대상자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문화에 대해서도 간호사가 알아야 되니까 이 첫 번째로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보면 제일 쉽겠죠. 어떤 문화에 속한 사람은 통증을 표현하도록 배우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런 표현하지 말라고 배우기도 한다. 어떤 그 나라에 해당되는 어떤 신념,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문화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아프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가볍게 보이고, 진중하려면 뭐도 아픈 것도 잘 참고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무의식 쪽에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통증 있으면 참아야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강한 문화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통증을 말로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자학이, 통증에 의한 이 자학, 스스로를 막 힘들어하는 이런 거죠. 자학이 애도나 슬픔의 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막 이렇게 상처 내고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집단에서는 통증은 성인식 같은 행사의 일부로서 통증을 참는 것이 강인함이나 인내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간호사는 이런 통증에 관하여 자신만의 태도와 기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 차이에서 통증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간호사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발달 단계입니다. 발달 단계를 보면 통증 반응과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뭐가? 이 발달 단계가.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그 발달 단계 연령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그래서 이 통증 전달에 필요한 해부 생리적 상황 요소들이 신생아에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 신생아. 이 얘기는 지금 뭐냐 하면 옛날에는 아기를 놓고 난 뒤에 그 신생아를 뭐냐 하면은 이 썰컴시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경수술이거든요. 포경수술. 그때 이론은 뭐였냐 하면 이 신생아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기억도 못한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포경수술을 해서 이제 나중에 어차피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포경수술을 해야 되니까 미리 해준다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영아의 이 신생아 때의 이 통증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세포가. 네. 그래서 지금은 태어난 신생아를 이 포경수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 신생아한테도 이런 통증 전달이
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3세 정도의 어린이는 통증 부위의 강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3세가 되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이 엄청 많잖아요.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냐? 그래서 궁금한 것도 엄청 많은 시기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간호사가 잘 챙겨야 된다는 거고 이제 이 사춘기 이 발달 단계 중에서 이 사춘기 특히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내지 월경 장애와 관련된 매우 많은 통증을 경험한다. 이런 거 있고 남성 또한 뭐 이런 것들 통증을 겪는다. 그리고 이제 영아노인, 여성 소수민족은 이런 성인 남성에 비해 통증 치료가 취약하고 이런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보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통증 표현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까 3세부터는 잘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영아는 1세까지. 네. 우리 성장 발달에서 교재에서 뭐 배웠겠지만 1세 0에서 1세 영아, 요아가 1에서 3, 학령전기가 3에서 6세, 학령기가 6에서 12세, 청소년기가 12에서 뭐 18세나 20세가 되죠. 그리고 성인이 20세에서 뭐 65세. 여기 성인을 또 더 나누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인을 전체적으로 보고 성인 초기, 중기, 뭐 말기 이렇게 해서 그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보면 이때 이제 통증에 대한 자주 이제 국가고시의 문제라든가 우리 이제 아동간호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학령 전기 이때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느낀다고요? 통증을 벌이라고 느껴요. 벌 받는 거라고. 그리고 이 학령기에는 이 통증이 지속되면 발달 초기에 퇴행하기도 한다는 건 퇴행하는 거는 이 학령기에서 학령 전기의 그런 행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 이 발달 단계에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전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말을 잘 듣던 애기도 애기짓을 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퇴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발달 단계 중에 학령전기는 이런 통증을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령기에는 퇴행한다는 거를 일단 간호사가 알아서 이 나이대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잘 케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발달 단계였고요. 그 중에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는 또 엔사이드 계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면 뒤에서 약물할 때 이런 통증에 이제 통증을 줄이려면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약성 약물도 있고 비마약성 약물도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언급하고 들어갈게요. 180페이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요법, 비약물요법은 아까 텐스 같은 그 물리치료겠죠. 이 모든 것을 통증을 돕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환자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이 노인은 거의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인은 성인이지만 아이라고 생각하면 용량도 더 적게 써야 되겠죠. 네, 그런 의미거든요. 노인에게 진통제를 처방하고 투약할 때는 이제 소량으로 시작하고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이처럼. 그리고 엔사이드는 뭐냐면 난스테로이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레놀 이런 종류가 들어갑니다. 타이레놀, 뭐 아스피린 이런 것들은 위장관 출혈과 콩팥 손상의 위험을 높인다. 그래서 엔사이드 진통제 같은 종류들은 거의 위장 출혈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콩팥, 키드니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 그래서 신중하게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진통제를 먹을 때는 특히 이제 정형외과 뼈 이런 쪽에 질환에 있어서 우리 노인이 되면은 우리 뭐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받는 약들이 거의 진통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진통소염제. 그런 종류들이 부작용으로는 위장관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화장애부터 시작해서 위장출혈. 그래서 그거를 알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엔사이드 계열에는 우리가 많이 듣는
타이레놀, 아스피린이 여기 엔사이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진통제를 보통은 우리가 상품명하고 그리고 화학명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가 화학명이고 상품명은 이제 우리 회사 이름이에요. 브랜드명. 그래서 타이레놀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진통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품명인 거예요. 타이레놀. 근데 그 타이레놀의 그 성분은 아세타미노펜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아세타미노펜 계열에 타이레놀이 있구나. 이렇게 먼저 알고 뒤로 넘어가면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엔사이드는 비스테로이드성이고 진통제고, 그리고 아세타미노펜은 이런 엔사이드 계열 중에서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어떤 화학명을 가지고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회사명은 타이레놀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이제 환경과 지지자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 이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단락에 보시면 과거 통증 경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픈 적이 있거나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옆에서 본 사람은 통증을 예상하기 때문에 아파보지 못했던 사람보다 더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과거 통증 경험이라는 게 그 어떤 걸 받거나 아니면 아파봤거나, 아픈 적이 있거나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옆에서 받거나, 이게 과거 통증 경험이고, 그리고 통증의 의미는 아까 좋은 일, 출산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보시면 출산을 하는 산모, 그리고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무릎 수술을 하는 운동선수는 통증을 잘 참는다. 그리고 일시적인 불편으로 이 통증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조적으로 만약 계속되는 만성 통증이 있는 대상자는 더 심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알아야 되는 게 어떠냐면, 이제 병원에 임상에 가면 이 통증 때문에 환자들이 엄청 예민하고 간호사들 엄청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이 통증에 대한 간호사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환자분은 만성 통증이 있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그런 걸 좀 이해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데, 아예 다른 얘기를 하잖아. 이 환자는 지금 통증에 대해서 막 표현을 하면서 막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받아들이는 간호사는 원래 다 아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예 이제 라포 형성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 간호사한테는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때부터는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기전이라든가 아니면 통증이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통증이 있는 이런 예민한 사람이 있겠죠. 이 대상자는 심하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신체, 정신, 사회적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무력하고 절망적이고 슬픔을 느끼며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증은 역할기대 역할 수행이 손상되어서 이제 의미 있는 관계에서 부담이 된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사람한테 의미 있었던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 있을 때 요양병원 하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요양병원으로 해서 모신다는 거를 죄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임상에서 보면 주변에서 그렇게 치매에 있는 환자분들을 집에서 가정에서 케어하다가 이 가족 관계, 이렇게 자식이 만약에 5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첫째가 당연히 봐야지. 그러다가 첫째 너무 힘드니까 둘째 집에 갔다가 셋째 집에 갔다가 이러면서 안에 가족 관계가 다 깨지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n분의 1로 돈을 나누어서 이제 일단 시설이 좋던 시설이 중간 정도전 해서 요양병원에서 모시게를 하고 자주 찾아뵙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것도 일단 선택의 문제겠죠. 근데 워낙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걸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 통증을 사정하는 게 있어요. 통증력은 PQRS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위, 특성, 악화, 완화, 강도, 시간인데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네, 이 성인간호학 책에 나와 있습니다. 현문사 책에 보면은 네, 이 부분 PQRST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P는 포지션, 그래서 통증의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하복부 오른쪽 아래쪽 우리 배를 4등분 했을 때 오른쪽 아래쪽 아니면 명치부 흉부 왼쪽 겨드랑이 왼쪽 팔 등에서 어디에 지금 통증의 부위가 있습니까 하는 포지션 P입니다. 네, VP. 그리고 Q는 퀄리티 해서 통증의 특성이에요. 어떤 통증이 지금 예리한지, 둔한지, 쥐었다는 통증인지, 쿡쿡 쑤시는 통증인지 그걸 알아내는 게 Q. 그리고 R은 지금 완화 요인이나 악화 요인이에요. 그래서 언제 더 심하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빙 해서 이제 완화되는 거, 어그레 베이팅 해서 더 악화되는지 여기 R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S는 severity 해서 통증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통증 분류 중에서 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 중에서 제일 센 강도, 그 강도가 약한지 중등도인지 심한지. 그래서 S. T는 통증의 시간적 양상이에요.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아프기 시작한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아니면 이 통증은 얼마간 지속됩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게 T거든요. 그래서 PQRST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교재로 들어가서 보시면 P에 해당되는 게 V죠. 그래서 어디가 아픕니까? Q. 네. 질, 퀄리티, 통증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리고 악화나 완화 요인이죠. 그래서 완화 요인, 촉진 요인. 그래서 여기가 P, Q, 여기가 R. 네, 여기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묻는 거고. 그리고 S, 강도, 여기죠. S, T. 이제 시간이 나오는 거죠. 시간, 기간, T. 그래서 PQRST, 이것을 통증역이라고 합니다. 워낙 PQRST는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이제 통증 사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드렸던 그 표정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주체는 뭐라고요? 네, 환자가 표현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보고 딱 체크하는 게 아니고 환자한테 이제 0번부터 뭐 5번까지 있는 것 중에 본인이 지금 느끼는 통증 정도는 어떠냐고 해서 집계해야 되는 거죠. 말을 못하는 사람. 애기들 같은 경우에 볼게요. 불편감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이, 그리고 인지장애,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노인이나 외국인, 이런 대상자인 거죠. 이런 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증을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다. 0에서 10번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라 하는데 못하니까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롱 베이커의 얼굴 표정 척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0, 1, 2, 3, 4, 5 이건 읽어줘야 되겠죠. 아프지 않은 거, 조금 아픈 건 1점 이렇게 다 읽어주고 이 사람한테 그 표정을 짚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대상자에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은 통증이 없기 때문이고 슬픈 표정은 통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준다. 그래서 표정 0은 행복하다, 일은 아주 여기 있는 거를 다 읽어주면서 대상자에게 자신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정을 선택하게 한다. 네, 아시겠죠? 네, 대상자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제 약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통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진통제, 아까 얘기했던 네, 앞에서 얘기했던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이 타이레놀부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비마약성 그리고 마약성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오른쪽 단락 아래쪽 이제 약물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엔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마약성 진통제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네, 이런 약물이
약들이 있어요. 되게 아스피린은 그래도 좀 들어보셨죠? 이부프로펜은 우리 이제 아이들이 쓰는 이제 진통 해열제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근만성 통증에 이런 약들을 많이 쓰고, 그리고 엔사이드 약물이며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게 이런 아스피린 계열은 이제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아스피린은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아스피린은 출혈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우리가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는데 계속 출혈이 나면 조그만 상처에도 나면은 나중에 피가 모자라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피가 나면 한 10초나 뭐 이렇게 정도가 되면 굳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피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스피린은 출혈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10초 만에 굳어야 될 것을 막 20초, 30초 있어야지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출혈 시간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라면 일주일 전에는 이 아스피린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 간호사가 외래에서부터 환자한테 묻잖아요. 이제 우리가 간호력을 하잖아요. 혹시 뭐 혈압이 있습니까? 뭐 당뇨가 있습니까? 했을 때 혈압약 중에 이 아스피린이 이 계열의 약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스피린을 먹으면 그러면 수술은 이 약을 끊고 일주일이 되어야지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약을 스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피린은 그렇게 진통제로 쓰이는 아스피린은 이런 출혈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서 간호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아스피린을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했을 때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라이 증후군이라는 거거든요. 라이 신드롬. 근데 이거는 이런 아스피린을 복용 후에 뇌병증이라든가 지방간으로 간에 이제 지방이 이제 끼는 거죠. 그래서 뇌 쪽의 뇌병증이라는 거는 아이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뇌병증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이한테는 특히 주의해서 아스피린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동안 어떠냐면 아스피린 몸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는데 하루에 하나씩 막 먹고 이런 어인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고 간호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195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이제 형광펜 보시면, 그래서 이 엔사이드 계열 비마약성 진통제는 항염, 진통, 해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항염은 염증을 줄이는 거고, 이제 반대되는 염증이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약이고, 진통은 지금 얘기하는 통증에 대한 것, 이제 진정시킨다, 통증은. 그리고 이 약들은 해열 효과가 있어요. 열이 날 때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타이레놀, 이 아세타미노펜이라고 하는 이 타이레놀은 진통과 해열 효과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이 항염의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에는 이 타이레놀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인데 여기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지금 얘기하는 엔사이드 계열, 우리 비마약성 진통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B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B. 그래서 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러분 교재에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중 어떤 게 가장 흔하다고요? 우리 소화 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위장관계 출혈 같은 게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쓰림,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앞에서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진통제는 속쓰림, 소화불량이 있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겠죠? 네. 충분한 물과 함께 먹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이 물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과 먹었을 때 어떤 작용, 양리작용이 되는지를 해서 지금 약이 출시가 되는 거여서 약 먹을 때 콜라랑 먹다거나 아니면 뭐 우유랑 먹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먹었을 때는 이 약의 효과가 충분하게 원래 나올 때만큼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과 같이 약을 먹으라고 하고, 다른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또 약사님이 또 설명을 해주겠죠. 물 말고 다른 걸로 먹으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일단은 복약 지도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진통제는 더더욱 충분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한다는 게 아까 출혈시간 지연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응집을 방해하고, 이게 반면에
아세타미노펜, 이 타이레놀은 이 엔사이드 중에서도 아세타미노타이레놀 계열은 혈소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위장 장애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타이레놀은 간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경화라든가 어떤 간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타이레놀보다는 아스피린이라든가 다른 약으로 또 대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비마약성 진통제 엔사이드 계열을 봤고요. 이제부터는 마약성 진통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마약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근데 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특히 암성 통증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실에서는 수술할 때는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마취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때도 마약을 쓰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PCA, 우리 수술 끝나고 나와서 달고 있는 그 진통 효과가 있는 그 기계 안에도 이 마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용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단락에 이제 중등도 통증 조절 마약성 진통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정도 아니면 완전 중증 정도 있을 때 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그 약 이름은 코데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코데인. 이 약은 기침이 심할 때도 쓰는 감기약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하면 이 코데인이라는 처방이 나는데, 이거는 마약이기 때문에 처방전을 또 따로 끊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건 마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코데인.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 트라마돌. 네. 그래서 우리 상품명에는 이제 울트라셋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타이레놀의 한 10배, 20배 정도 되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마돌이라는 이 약도 처방전에 있어야지 쓰고, 의외로 임상에서 봤더니 이 트라마돌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먹으면 막 어지러워서 도대체 서 있지를 못하고 계속 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환자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약에 부작용이 있는지. 그래서 처음에 간호력을 할 때, 간호사정을 할 때 잘 체크해야 돼요. 제 주변에도 이 약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트라마돌이 있고, 그리고 제일 강한 약이 이 마약성 진통제가 몰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몰핀. 그리고 옥시코돈 해서 우리 암 환자들 많이 먹는, 그래서 용량이 다 있겠죠. 5ml, 10ml, 몰핀도 똑같고요. 이 약들은 다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약한 것부터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메페드린, 근데 우리는 임상에서는 데메롤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데메롤, 네, 옥시코돈 이렇게 지금 약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약성 진통제는, 왜 비마약성 진통제 엔사이드 계열에는 위장관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마약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97페이지 왼쪽 형광펜 보시면 이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은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호흡 억제를 하는 거예요. 호흡 억제, 그리고 흐린 시력, 진정, 구역, 구토, 요정체, 성기능 저하, 변비. 다른 거는 시력 흐린 거, 진정 효과 있다는 거, 구역, 구토, 요정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를 요정체라고 하거든요. 요정체, 이런 것들이 심각한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호흡 억제입니다. 그래서 분당 12회 미만일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몰핀, 데메롤, 코데인 이런 것들을 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스탑을 하고 닥터 처방에 의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사용하거나 약물 용량이 많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부작용들은. 그래서 여러 번 이런 진통제를 드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도 좀 없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처음 했을 때는 이런 게 좀 심하게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잘 알고 호흡 12회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한테 노티하라는 내용이고요. 네, 플라스보라고 하는 이제 속임약, 위약, 가짜약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처음 들을까요? 네, 플라스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알려진 치료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고안된 가짜 약물이나 절차라고 해서 이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아프다고,
약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가끔씩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통증인지 가짜 통증인지를 알아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사를 줘요. 근데 일반적인 그냥 진통제가 아닌 뭐 생리식염수라든가 이거를 뭐 정맥 주사로도 이렇게 주면서 약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지금 넘어버렸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줘야 되는 그 진통제 용량이. 근데 이 생리식염수에도 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 위약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임약을 주기도 하고, 또 노인 같은 경우에 이제 치매 환자라든가 이제 있는 경우에 정말 통증인지도 알아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프다 하면 약이에요 하면서 근데 비타민제를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먹고 어르신이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이 위약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어 쓰는 게 속임약 투여입니다. 병원에서 한정없이 약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마약 같은 경우에는 뭐 호흡 억제라든가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진통제는 위장 출혈 같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약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 부분은 이제 쭉 됐고요. 이제는 그런 비마약성 그리고 마약성이 아닌 이제 약물이 아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죠? 네, 그 진통 효과 하는 것 중에서 이제 PCA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202페이지입니다. 왼쪽 단락에 보시면 자가 조절 진통, 이게 PCA라고 하고요. 페이션트 컨트롤드 아날게지아라고 해서 자가 조절 진통 플레임이고,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PCA 하면 자가 조절 진통하는 거구나 해서 환자 스스로 진통제를 투여하여 자신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해서 스스로 이제 뭘 한다는 거니 거기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일정하게 나오는 용량도 있지만 내가 버튼을 누르면 더 이 약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CA 방법은 왜 써냐 하면은 우리가 통증이 있으면 롤러코스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최대 통증과 진정이 빠지는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게 그냥 좀 안 아프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통증을 막 7, 8까지 올라갔다가 통증이 또 1, 2 정도까지 왔다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게 롤러코스터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 이 PC의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단락 위에가 그 얘기예요. 일정한 수준으로 진통을 유지하면서 양용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지금 마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환자가 진통제를 원할 때 주위 펌프에 달린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네, 이 그림입니다. 그림 21-10에 보면은 여기 갖고 있죠. 버튼을. 그래서 이렇게 주입하는 PC 펌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정하게 지금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적인 수액이고 요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그때마다 약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비마약성 통증 관리, 비약물적 통증 관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엔사이드 계열 비마약성 그리고 마약성 이외의 이제 비약물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텐스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보실게요. 신체적 중재에는 피부 자극, 고정,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텐스, 침술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신체적 중재에 들어가고, 그리고 인지행동, 시민성 인지행동 중재에는 전환요법, 이완술, 심상요법, 명상, 바이오 피드백, 체면, 치료적 접촉, 이런 것들은 이제 인지행동 중재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네요. 그래서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이라는 건 여기 붙이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면은 탁탁탁탁탁 떨리면서 여기에 이제 전기신경 자극이 주어지면서, 만약에 이 사람은 아마 여기 팔꿈치 쪽에 통증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줘서 통증 감문
네, 이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텐스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엄청 큰 것도 있어요. 네,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기 붙이는 게. 그래서 중추신경계로부터 엔돌핀을 방출하게 하고 이 텐스는 페이스메이커를 쓰거나 페이스메이커는 심장 질환이 있어서 이제 그걸 뛰게 해주는 인공 심박동기 있거든요. 그런 걸 쓴다든가 부정맥이 있는 환자, 피부 손상이 있는 부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요 붙이는 이것을 페이스메이커 아니면 부정맥이 있거나 피부에 어떤 손상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비약물성 침습 치료법이라고 해서 이제 너브 블럭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임상 가면은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여서 제가 여기에 줄을 그었는데요. 너브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일단은 뭐 어머님, 노인분들이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니면 김장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사실은 잘 걷지도 못하거든요. 그럴 때 뼈주사라는 게 있어요. 뼈주사를 병원에 외래 와서 맞게 되면은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걸어서 나가요. 그게 블럭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경을 차단시켜서 통증이 아픈 곳을 블럭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에 국소 마취제를 주입하여 신경 자극 전달을 화학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통증 감문 이론에 보면 뇌로 통증 자극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 그래서 블럭인 거예요. 차단시킨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너브 블럭이라 하는 거는 지속적 국소 마취제하고 스테로이드를 조합해서 우리가 타이레놀 이런 것들을 비스테로이드성이었잖아요. 넌 스테로이드라고 엔사이드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스테로이드를 이 블럭에는 넣는 거예요. 이 스테로이드는 예전에 보면 옛날에 뭐 애들은 가라 뭐 약장사들 있잖아요. 그때 많이 썼던 게 이 스테로이드 약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먹으면 안 아픈 거예요. 무릎도 안 아프고 그렇게 아프던 어깨도 안 아프고. 그래서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한 약만큼만 쓰게 아예 그 기준이 정해져 갖고요. 병원에서 우리 EMR이라고 하는 입력을 할 때도 그런 게 딱 입력이 안 되게 그런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심평원에서 그렇게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정한 만큼 국소 마취제 스테로이드를 조합해서 이제 이 신경 차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효과가 1, 2일 걸림으로 이제 그 전에 이 국소 마취제만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국소 마취제가 수시간 동안 진통 효과를 내면서 1, 2일 후에는 스테로이드 효과까지 내기 때문에 이 신경 너브 블럭이라고 하는 신경 차단술을 받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엄청 명의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이 그렇게 아팠는데 안 아프니까. 그래서 그게 너브 블럭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테로이드 때문에 최근에는 원래는 이 너브 블럭을 3회를 해요. 1, 2, 3회. 그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는데 지금은 이 스테로이드가 뼈의 무기질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회 주사는 하지 않고 단 한 번으로 지금은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통증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7주차 복습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찍고 있는데 지금 벚꽃 엔딩 노래가 열심히 나오네요. 네, 녹음이 되더라도 네, 그냥 즐기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더니 노래가 멈추질 않네요. 네, 7주차 복습. 개인 보호구에는 기억나세요? 네, 가운, 마스크, 보호안경, 장갑들이 있었던 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순서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벗는 순서도 있었고요. 그 개인 보호구에 대한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고, 통증의 종류 중에서는 우리가 통증 부위별로 그리고 지속기간, 강도,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민족, 문화, 발달 단계, 환경과 지지자, 통증, 이제 경험에 대한 거, 그리고 현재 통증의 의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증 관리에는 엔사이드 계열 약이 있었던 거, 뭐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마약성 약이 있었죠. 뭐 데메롤, 몰핀, 뭐 코데인, 그런 것들. 트라마돌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비약물이 있었죠. 그래서 텐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물리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7주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8주차에는 간호과정, 기록, 활력징후, 입퇴원 및 안전간호, 무균술 및 통증 관리까지 했던 이 부분을 우리 8주차에는 중간고사 우리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다시 복습했던 부분을 우리 슬라이드에 있는 부분들을 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펴 있는 벚꽃이에요. 네. 지금 엄청 예쁘게 펴 있는데 교정에 같이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